지금 집권당이고 엄연한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탄핵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조기 대선 운운하는 것은 집권당을 포기한 의미밖에 없지요. 그러나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마음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낸다는 이 자체는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제 좀 현안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역구가 부산 사상구신데 부산도 그렇지만 지난 주말 대구에서 대규모 탄핵 집회가 열렸어요. 이런 장애 여론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 장애 집회가 이제 부산도 많이 모였지만 대구는 엄청났더라고요. 경찰 추산 5만이 넘었으니까. 그럼 사실 주택 추산은 더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500, 100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경찰 추산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경찰 추산 5만이면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것이 저는 그러한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인됐느냐. 뭐 대통령 뭐 탄핵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그게 전부 탄핵 반대파들만 모였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지금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큰일 나겠다. 어떤 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뭐가 된 거야. 사실은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국민의 그 생활 그리고 저 경제 또 상황 또 뭐 물가 또 뭐 유류값 뭐 고환율부터 시작해서 또 트럼프 2기가 출범해가지고 거기에 관세 정책 이런 수출 뭐 다양한 것이 있는데 지금 뭐 탄핵 그다음에 또 뭡니까 대통령 탄핵 이런 국면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입법이 좌클릭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국민들이 이 균형을 좀 잡아주는 이러한 그 모습 이러한 분들이 많이 좀 결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2030들이 또 많이 모이잖아요. 2030들의 그 심리는 제가 대학 총장을 해봐서 알잖아요. 나한테 무엇을 해줄 것이냐 국가가. 내한테 지금 이 형편 속에서 내가 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나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을 지향하는 쪽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이 많고 국민의힘은 좀 친미 쪽으로 좀 많이 있고 그런데 2030들은 반중 정서가 또 강하단 말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복합돼서 왔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종교단체 이제 교회들 그래서 이 교회들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뭐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은 기도할 시기다. 이러한 것이 다 이게 종합적으로 모아져서 이러한 것이 광장으로 왔다. 광장으로 표출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저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뭐 가령 2030 말씀도 해주셨고 그다음 종교인들 말씀을 주셨는데 종교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언뜻 드는데 정광훈 목사 를 포함해서 이제 일부 종교 단체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일부 종교 단체는 사실 상당한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데 이런 종교 단체와 국민의힘이 함께 한 목소리로 광장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내 지도부라든지 지도부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광장에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저기 대구도 안 갔고 제가 이제 부산이 지역구잖아요. 부산역에서 할 때도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는 제가 이제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은
이게 국민의힘과 그분들하고의 이렇게 같이 네, 혼재되면은 중도층,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도층의 이분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왜 말이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신 분들, 우리가 국회의원들 가신 분들은 네. 그거는 개별적인 행동입니다. 네.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그분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걱정하니까 그분들을 너무 또 폄하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또 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야, 그러면 그 광장에 나왔던 분, 뭐 부산역이든 뭐 저 동대구역이든 광장에 나왔던 분들의 그 목소리가 뭘까? 네. 그거를 또 들어주러 가는 거예요. 이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지역구 계신 분들은 사실은 지역의 민심을 외면할 수가 사실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또 저 국회 의정 활동하면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또 정치인의 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뭐 갔다고 해서 그분들을 폄하한다든지 그분들을 매도한다든지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분은 또 뭐 쓰레기 매립장에 뭐 이런 거로 표현한다는 거 하는 이 자체는 오만의 극치고 자만의 극치다. 그런 표현은 나는 민주당에서 그런 표현은 정말 거기에 있는 분도 우리 국민이고 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폄하하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지금 이 민주당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대구 경북 의원들 뭐 특히 한 10명 정도가 이제 참석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선택이고 그리고 그 지역을 포함해 그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민심을 좀 반영하는 민심 반영 목소리다. 목소리를 듣는 청취하는 존중할 거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030 세대 말씀을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청년이 주인의식이 강해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2030 세대 겨냥한 이제 옥중 메시지다 이런 이제 해설들이 나오는데 의원님 그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런 입장 내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여론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오게 계시니까 네. 옥중 메시지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엄연한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죠. 그러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말투로 네. 2030들을 걱정하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뭐 옥중 정치다 뭐 옥에서 말씀하니까 옥중 정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어요. 네.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너무 좀 앞서 나가는 거고 네. 그러면 대통령의 그런 옥중 메시지가 과연 얼마나 막힐까? 네. 영향을 미칠까? 네. 미칠까? 그거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반이다.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아주 강하게 반대할 거고 네. 대통령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 또 좋은 메시지로 받아들일 거고 민주주의라는 건 네.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9% 반대와 51% 찬성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를 가지고 네. 옥중 정치다, 옥중 메시지다 이렇게 하는 옥에서 말하면 되니까 옥중 메시지지. 그거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틀린 네. 표현은 아닌데 저는 너무 침서봉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아까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런 메시지가 미치는 영향은 저는 반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윤 대통령 이제 국회의원들이 접견을 좀 계속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 차원이고 인간적인 도리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옥중 정치 줄 세우기다 이런 비판이 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면회를 안 갔어요. 네. 면회를 안 갔고 그러는데 면회를 다른 내가 어느 분이라고 말을 안 했는데 네. 그 이제 대통령 제가 접견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왜냐하면 CCTV 있죠. 네. 녹음이 돼요. 여기서 기본적인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네. 요즘 건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몸을 상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셔서 그래 잘 있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네. 하여튼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 막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네.
그걸 말고는 없어요. 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가잖아요. 이제 면회를 가잖아요. 네. 면회를 가는데 거기에 면회 가 있는 분들 다 보세요. 한번 윤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윤 대통령 정부에서 참여를 했다든지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같이 이 동반자로서 이 열심히 선거운동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네. 공이 있던 사람들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 상태에 있는데 안 간다? 결국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 인간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도리가 아니죠. 도리가 아니죠. 나는 안 가는 자체가 도리가 아니라고 봐요. 인간적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거가 있다.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안 가겠어요? 조국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도 가 있는데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들은 안 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뭐 면회 가서 무엇이 어떤 이렇게 저는 그 부정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다. 자기도 만약에 그런 현실을 다치면은 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들어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끝났다. 돌아서잖아요. 배신자 프레임에 딱 걸립니다. 네. 우리 국민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의리를 지키는 차원 그리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면회를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왜 갔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간 사람들한테 뭐 내란 뭐 공조당이니 뭐 내란 공조 세력이니 동조 세력이니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는 저 어불성설이다. 뭐 의리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쨌든 사법부의 이제 판단으로 좀 넘어가서일 수도 있고 그 조기 대선 관련해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이제 금기어처럼 돼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고민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된다면 만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국민의 입장에서. 그럼 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도 비공개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겠죠. 네. 그게 이제 숙명이죠. 우리가 봐서는. 왜냐하면 지금 집권당이고 엄연한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탄핵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조기 대선 운운하는 것은 집권당을 포기하는 의미밖에 없지요. 그러나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마음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낸다는 이 자체는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아까도 숙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의 경우 수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30부터 이제 정책적인 것을 쭉 꾸준히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족하다. 그것도 숙명이에요. 그것도 숙명이다. 숙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기 대선을 운운하고 조기 대선을 꿈을 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의 이론으로서 동지 의식으로서는 많이 결여돼 있다. 많이 결여돼 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조기 대선의 이제 주자로 뜨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마음속에 저함이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문득 그러면 지금 여당의 소위 말해 유력 이제 후보군으로 꼽히는 분들이 뭐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그다음 홍준표, 유승민 요 한 5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5분이 지금 언론이나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행보를 놓고 봤을 때 누가 가장 적절한 행보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적절한 행보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라고 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메시지는 내지만은 이렇게 뭐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행패인 것 같고 김문수 장관은 어쨌든 여당 내에서 여당 후보군 내에서는 그래도 좀
1등도 하고 예, 지지율 이러고 있는데 지금 공개 메시지 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김문수 장관님의 행동이 네. 아주 적절하다.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잖아요. 네. 노동운동도 했죠. 민주화운동도 했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했죠. 경기도지사도 했죠. 장관까지 했잖아요. 스펙면이나 또 청렴하죠. 어떤 면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김문수 장관을 잘 압니다. 네. 개인적인 친분이. 그런데 김문수 장관님은 본인이 본인을 너무 잘 알아요. 본인이 본인을 너무 잘한다. 네, 그래서 굉장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저는 믿고. 그 판단이라면 주자로 나서지 않는다?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는 김문수 장관님은 아마 안 나오실 거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김문수 장관님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는데 모르죠. 그거는 또 김문수 장관님이 어떤 또 판단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지켜본 우리 김문수 장관님 저하고의 이전 제가 네. 봤을 때 그런 거고 저는 그 소신이 있고 네. 자기 이 생각이 뚜렷한 분이 네. 나는 김문수 장관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장관님이 그런 판단을 잘 하실 거나 네. 이렇게 보는데 또 정치는 네.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변할 수도 있잖아요. 변할 수 있고 또 정치는 또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네.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가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실은 단체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 계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얘기를 하고 다만 최근에는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관련해서는 찬성한다. 더 깊게 따를 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오세훈 장관 시장도 저하고 친하잖아요. 그러세요? 식사도 친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은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훌륭한 분이고 서울시도 잘 이끌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메시지가 저는 좀 약하다. 메시지가 약하다. 그럼 더 각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메시지가 약한데 그런데 저는 이 정치와 그 주식과 골프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와 주식과 골프는 타이밍이다.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은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하나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저 계엄이라든지 이런 탄핵 과정에서 이제 좀 이렇게 메시지를 특정 메시지를 낼 때 타이밍이 있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이 조금 약하지 않나. 참모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그거고. 한동훈 유승민. 그러니까 또 이 홍준표 대표는 타이밍, 메시지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다른 주자들이 10번 내면 한 번 내는 게 오히려 더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호불호가 또 강해요. 그분은 강하고. 그러나 이제 정치인은 두 가지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면이 있지만은 무슨 청렴성이라든지 이거는 기본이고 첫째는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특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독특한 정체성. 홍준표 너무 세다 강하다 이렇게 하면 그걸 빼면 홍준표가 아니죠. 그걸 빼면 홍준표가 아니다. 트럼프가 그걸 빼면 트럼프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아까 또 누구였죠? 한동훈. 메시지 강한 걸로는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부드러우면서 메시지가 이제 이렇게 던지는데 유승민 의원은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면이 또 있지요. 그런데 TK, PK에서 박근혜 정부 TK, PK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딱 걸려 있잖아요. 본인은 굉장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게 좀 있는. 당내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경선을 만약에 치른다면. 그게 굉장히 지금 딜레마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TK, PK가 우리의 국민의힘의 본산이잖아요. 그럼요, 집토끼인데. 집토끼고 그다음에 책임당원도 60%가 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일단 당내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선을 가야 본선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야 링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점이 나는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
또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는 경험이 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법조인 경험만 있다. 법조인 경험은 법조는 뭡니까? 사법과 행정과 입법 있잖아요. 네. 사법부는 과거 지향적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당신이 뭐 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해라. 행정은 현재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의 테두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욕을 얻어묻어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이잖아요. 국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동훈 대표는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기 전에 네. 당대표 출마하기 전에 제가 조언을 했어요. 독대를 해서 경험을 좀 쌓을 필요가 있다. 그럼 경험을 쌓고 나와라 당대표. 그래서 지금은 시기가 조금 그한 것 같다. 꼭 대표가 나오면은 100% 아니라 200% 당선된다. 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지금요 한동훈 대표가 해외에 가서 제 조언대로 독일에 가서 남북 문제, 그러니까 서독과 동독 통일 네. 문제 연구하고, 그다음에 스웨덴에 가서 복지 문제 연구하고, 그다음에 영국에 가서 보수의 본류인 보수가 왜 이렇게 강한가 네. 이걸 연구하고, 그다음에 미국 가서 차세대 주자들 만나서 의논하고 대화하고 이러면 4-30이 12달이에요. 지금쯤 미국에서 머물고 있었다. 한동훈을 대적할 만한 인물이 없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타이밍.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네. 한동훈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자기 이 소신이 뚜렷한 분이에요. 네. 소신이 뚜렷한 분인데 저는 이 조금 우리 한동훈 대표는 좀 경험에 있어서 이게 국회에 보니까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있잖아요. 네. 이게 선수의 깡패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선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초선이 발버둥 쳐도 5선, 6선을 못 따라가요. 경륜이 아무래도 그럼요.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경험이라는 게 네. 상임위를 굉장히 경험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여야 협상 경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네. 우리 한동훈 대표는 조금 경험에 좀 부족이다. 그러면 내가 이게 대선 주자들을 거의 다 평을 했네요. 그러니까 초선 같지 않은 중진으로서 평을 하신 거죠. 그래요? 아니 제가 이 이제 정치적 그동안에 경륜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여러 있었고 네. 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여야에 또 많이 알고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까 말씀한 대로 경험을 네.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서 네. 제가 이게 참 부족한 제가 그 분에 넘치게 네. 이렇게 좀 그래도 대선 주자들을 평을 했네요. 하여튼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제가 좀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